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평가사 박노식입니다. 부동산 현장을 30년 넘게 누비며 집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 세월이 쌓였습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품어줄 무대이자 평생 모은 자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재산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어울리는 집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평수와 동네, 비용과 생활 방식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게 딱 맞는 집의 그림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질 겁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이나 사정을 남겨주시면 새벽마다 꼼꼼히 읽고 정성껏 답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감정평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30년 전쯤에는 33평,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 있는 집 크기로 불렸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이 넉넉히 들어간 구조가 표준이었죠. 그때는 부모님과 자녀 서너 명이 함께 사는 가구가 흔했고, 이런 집이 살면서도 편하고 나중에 팔 때도 돈이 잘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요즘은 한두 사람이 사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자녀가 빨리 독립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 늘었고 부부 둘만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3억 원이면 살 수 있던 33평이 이제는 10억, 심지어 15억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절대 금액이 됐습니다. 같은 10% 수익을 낸다 해도 33평에 3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버는 것과 25평에 1억을 투자해서 1천만 원을 버는 것의 부담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 체감하는 새로운 표준은 25평 안팎의 집입니다. 이 크기가 왜 주목받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구리시의 60대 후반 부부는 35평 아파트에 사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부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관리비와 난방비가 달마다 40만 원을 넘었고 남편분이 허리 통증으로 청소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방 하나는 짐만 쌓인 창고가 돼 있었고요. 두 분은 처음엔 30평대가 편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니 큰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26평 신축 아파트로 옮기셨어요. 이사 후 남은 돈 6억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난방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고 단지 안에 어르신들 동아리가 있어 외로움도 덜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25평 안팎의 집은 경제적 여유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 설계 기술의 발전도 큰 몫을 했습니다. 요즘 지은 25평 아파트는 화장실 2개, 옷방, 수납실이 기본이고 주방과 거실 동선이 컴팩트하면서도 개방감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평가했던 서울 강동구의 26평 아파트는 실사용 면적이 2000년대 초반 32평과 맞먹더군요. 창문 크기를 키우고 벽체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집에선 부부 둘이 지내기에도 손주가 가끔 놀러와도 충분히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33평 이상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손주가 자주 머물거나 취미 공간으로 서재나 작업실이 꼭 필요하다면 30평대가 여전히 매력적이죠. 다만 큰 평형을 선택하려면 유지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비, 난방비, 재산세, 건강보험료까지 합쳐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여행이나 문화생활, 병원비 같은 필수 지출이 줄어들면서 삶이 위축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0대 부부는 42평 아파트에서 겨울 난방비로만 매달 60만 원을 쓰다 지쳐 27평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뒤로 생활비 여유가 생기니 동네 노인 대학에 등록해 그림도 배우고 손주와 외식도 자주 하신다고 하더군요. 큰 평형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도 짚어볼게요. 33평을 넘어 40평, 50평으로 가면 관리비와 세금뿐 아니라 집을 유지할 체력도 필요합니다. 청소 한 번 하는데 두세 시간이 걸리고 냉난방비는 배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런 집을 사거나 팔려면 그만큼의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구매자가 있어야 하는데 강남처럼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면 수요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서도 큰 평형을 쪼개 27평, 29평, 31평처럼 다양하게 설계하는 추세입니다. 처음엔 이런 평수는 낯설어서 안 팔릴까 걱정했지만 막상 분양하면 27평이 가장 빨리 나갑니다. 사람들이 33평을 무리해서 안 사도 충분히 넉넉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노년에 집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따져야 할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과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뒤에는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니 집에 모든 돈을 묶어두는 건 위험해요. 예를 들어 10억 원 자산이 있다면 전부 33평에 투자하기보다 7억은 25평 집에 쓰고 나머지 3억은 예금이나 연금 상품, 건강관리비로 나누는 게 현명합니다. 집값이 올라 생기는 이익보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낭패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둘째, 동네와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 시간이 줄어듭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 약국, 마트, 공원, 은행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제가 감정평가를 나갈 때마다 도보 500m 안에 이런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세어봅니다. 서울 마곡동 같은 신도시는 공공병원과 공원이 가까워 어르신들 이동이 편리하지만 외곽 단지 중에는 버스를 1시간 기다려야 약국에 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집값이 잘 유지되는 동네는 대체로 사람이 모이는 곳, 즉 생활 기반 시설이 좋은 곳입니다. 셋째, 단지 안 커뮤니티입니다. 큰 아파트 단지일수록 탁구장, 체력 단련실, 서예 교실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곳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이웃과 자연스레 교류하면서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는 특히 이런 공간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평가했던 한 단지는 경로당 옆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함께 채소를 키우며 매일 아침 인사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넷째, 주택연금 활용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설정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시세로는 15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니 25평이나 27평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조건에 맞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정리해야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 부부가 시세 10억 원짜리 27평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1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으면서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의 형태별 장단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파트는 관리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관리비를 내면 경비, 청소, 시설 점검이 알아서 해결되니 걱정이 적어요. 승강기와 지하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이동이 편하고 큰 단지라면 커뮤니티 시설이 많아 이웃과 교류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 강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어르신들 헬스 프로그램과 도예 교실이 활성화돼 있어서 입주민들이 매일 아침 모여 운동하고 점심엔 함께 밥을 먹더군요. 이런 환경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마당에서 꽃을 가꾸거나 텃밭을 일구는 즐거움이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거나 손주가 뛰어놀 공간으로도 좋죠. 하지만 지붕 누수, 보일러 고장, 수도관 동파 같은 문제를 모두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80대 부부는 눈 오는 날 새벽에 직접 염화칼슘을 뿌리다 미끄러져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체력과 시간이 충분하다면 단독주택은 훌륭한 놀이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심형 단독주택 중 관리 대행 서비스가 있는 곳을 찾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실버타운은 의료, 식사, 청소, 문화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해결되는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서울 광진구의 한 유명 실버타운은 보증금이 10억 원, 월세와 관리비가 각각 500만 원 수준입니다. 재정 여유가 있다면 건강과 편의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택연금과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해 노년층 전용 공동주택, 그러니까 코하우징도 늘고 있습니다. 15평 원룸의 공동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구조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이웃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덜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과 운영 주체의 안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본 경기도의 한 코하우징은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이었고 어르신들이 함께 요리하며 생일 파티를 여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집을 계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으로 증축 이력이나 구조를 점검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12달 관리비 내역과 장기수선 계획을 받아 실제 비용을 가늠해야 합니다. 특히 승강기 폭이 휠체어를 돌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지, 복도 너비가 85cm 이상인지, 문턱이 5cm 이하인지 확인하면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도 편리합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소음이 심하지 않은지, 동네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도 도시계획 자료를 통해 미리 알아보세요. 평수를 줄일 때 짐 정리도 큰 과제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꼭 필요한 것만 보관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동네 공유창고 서비스가 있어 계절용품을 저렴하게 맡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작은 집에서도 동선이 깔끔해져 체력 소모가 줄고 이사 비용과 새 가구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사는 게 좋을지, 독립적인 거리가 편할지, 혹시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면 세금이나 분쟁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뒤 부모님 집을 팔아 27평 아파트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자녀 명의의 소형 주택을 마련해 상속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었을 때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저녁 바람이 부는 골목길,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카페가 동네에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행복입니다. 손주가 와서 방바닥을 구르며 웃는 소리가 울리는 집이라면 평수가 조금 작아도 충분히 넓은 삶의 무대가 됩니다. 집을 고를 때는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그려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주거 시장에서 중심이 될 크기는 25평 안팎의 실속 있는 집입니다. 33평 이상을 원한다면 유지 비용과 체력, 생활 동선을 꼼꼼히 계산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작은 평수로 경제적 여유와 건강을 지키는 게 현명합니다. 동네 기반 시설, 관리비, 이웃 교류, 주택연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시고 무엇보다 그 집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노후 주거 고민이나 사정을 남겨주시면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평안하길, 새 집이 매일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